자, 지난주에 이제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만, 이번에는 척수야, 두 번째. 그럼 척수는 뭐냐? 지금 여기 그림에 지금 띄어놔. 이거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애들이 척수하고 척추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실제 그림을 좀 갖고 와봤어. 그러니까 척수는 뭐냐면, 뇌하고 척수에서 신경들이 뻗어나가거든? 바꿔 얘기하자면, 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뻗어있는 신경들이 하나로 또 모이겠지. 그 모여있는 부분이 척수야. 척수는 그런 신경들이 어떤 다발로 모여있는 부분을 척수라고 한다. 근데 내 온몸에 있는 신경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내가 뭐 감각을 못 느낀다든지 몸을 못 움직인다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척수라는 부위를 척추뼈가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는 거지만 척수를 둘러싸서 또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신경 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그림 보면은 척추뼈가 있지. 자, 이 그림에서 있잖아. 여기가 우리 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등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요 그림에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척수를 요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여기다 좀 그려볼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있어. 그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 생각하면은 지금 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겉부분하고 속부분으로 나뉘거든. 자, 겉부분은 뇌와 마찬가지로 겉질이라고 하고 속부분은 속질이라 그래. 근데 우리 대뇌 얘기할 때 대뇌 겉부분이 약간 회색빛을 띠고 속부분이 백질을 띈다 그랬잖아. 척수는 그 반대입니다. 속질이 오히려 약간 회색빛을 띄어요. 그래서 얘가 회색질이고요. 속질은 회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겉질은 백질 또는 백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거 대뇌할 때 이유 얘기했거든.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확실히 드러날 텐데 신경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신경을 이룬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뉴런에서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많이 모여있는 거야, 척수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약간 회색빛을 띠는 거고요. 바깥쪽으로는 신경 돌기들이 뻗어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뇌하고 반대야.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척수, 그러니까 배 쪽과 등 쪽 이렇게 돌기 같은 게 튀어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 돌기 같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신경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 자, 잘 봐. 지금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라고 하면은 등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후근이라고 그러고요. 요거 후근. 배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전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그림에 써져 있지만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써져 있잖아. 자, 봐봐. 그 우리 이제 교재에도 밑에 보면은 그 그림 비슷한 그림 나오는데 좀 이따 또 띄울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 팔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내 팔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승민이를 여기 꼬집었어, 팔을. 그럼 우리 팔에는 뭐가 있다? 감각신경이 있는 거야. 앞에서도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역할이 뭐라 그랬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뇌나 척수,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요 팔에 얘네 감각신경은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 마리집 쌓여져 있고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각신경을 그냥 기호처럼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신경세포체를 의미하는 거야.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에 달려있다는 거고 근데 운동뉴런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끝에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축삭돌기가 길게 뻗어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감각신경이 이렇게 감각신경은 감각뉴런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감각뉴런 하나가 팔에서부터 이렇게 척수까지 이렇게 하나가 딱 이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척수 따라 올라가면 목뼈 위에 이제 뭐가 뇌가 있을 거 아니야? 연수도 있고 대뇌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척수 안에서 또 다른 감각뉴런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갖고 대뇌까지 연수를 지나서 대뇌까지 딱 이어져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요 전체가 내 팔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감각신경이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꼬집었어. 그럼 꼬집은 자극이 이렇게 이제 감각신경을 따라서 대뇌까지 간 거야.
그러면 대뇌에는 뭐가 있다? 연합신경을 이루는 연합뉴런이 있겠지? 그럼 그 연합신경이 꼬집었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얘가 이제 신호를 보내야 되겠지? 신호를 보낼 때는 운동뉴런, 운동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운동뉴런 하나가 이렇게 해서 척수까지 또 내려와. 이렇게 딱 척수까지 내려와. 그러면 또 척수에서 또 운동뉴런 하나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지. 뉴런과 뉴런이 맞닿은 부분 시냅스라고 한다 그랬잖아. 시냅스를 형성하고 운동뉴런 하나가 전근이란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피부까지. 그래서 내가 꼬집으면 그 자극이 뇌까지 가서 연합신경이 그걸 꼬집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걔가 운동신경을 통해 갖고 피부에 신호를 보내면 내가 이제 비로소 아픔을 느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내가 팔만 그렸는데 다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내 각 기관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신경들이 이 후근이라는 부위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기관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운동신경들은 전근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 경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쪽 전근은 운동신경, 후근은 감각신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인 건데 우리 등뼈를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이란 얘기죠. 여기 척수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척추뼈가 둘러싸고 있는 거고, 우리 그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는 게 이제 연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연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좌우나 앞뒤로 움직였을 때 지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한 게 지금 요거고, 그래서 보면 봐봐. 여기 지금 후근이라고 돼 있지? 여기 전근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가 배 쪽인 거고 여기가 등 쪽인 겁니다. 알겠니? 요 그림이 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거 있어. 지금 이 그림에서 요 팔은 왼팔이야 오른팔이야? 그치? 니네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요 구분을 해야 돼. 배가 앞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배가 앞쪽이니까 여기가 뭐야? 왼팔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학교에서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를 배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경우 여기가 오른팔 돼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이제 왼팔이잖아? 왼팔이니까 이쪽 뇌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뇌가 되는 거지. 우리 연수를 통해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로스 된다 그랬지. 맞지? 연수를 통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신경이 크로스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척수는 구조는 이게 다야. 그럼 척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밑에 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흥분의 전달 경로라고 하는 게 있어. 내 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게 신경을 거쳐서 어떻게 뇌까지, 중추까지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그 중추의 명령이 또 어떻게 기관까지 전달되느냐. 그 경로가 중요하거든. 경로가 중요해. 자, 자, 이제 요 그림이 그 우리 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거기 자료 분석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림인데 잘 봐. 일단 두 가지가 있어. 그 반응 경로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꼬집어서 내가 아픔을 느낀다거나 일반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 있지. 감각을 느끼는 거. 또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의지대로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는 거 있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꼭 의식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누구랑 관계 있는 거다? 대뇌. 그러니까 내가 감각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대뇌가 그 중추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다 대뇌가 중추거든. 대뇌가 중추라는 말은 뭐냐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대뇌까지 간다는 얘기야, 경로가. 그럼 그걸 말로 쓰면 이렇게 된다, 봐. 자, 자극이 들어와, 그지? 잘 봐. 그럼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피부나 눈이나 이런 감각기관이야.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와. 그럼 그 감각기에서 연결된 감각, 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지나고 연수를 지나서 어디까지? 뇌까지 그게 흥분이 전도와 전달을 거쳐서 전달되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대뇌에 있는 연합신경을 거친 다음에 대뇌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지?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다시 뭐 근육이라든가 피부와 같은 반응기로 전달이 되면 그 결과 내가 뭐 아픔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팔을 구부리게 된다든지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림, 요 경로 있잖아. 나중에 니네 뒤에 숙제 보면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 그 경로 잘 판단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낀다든지 혹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 경로가 요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 말고 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있지. 자, 그거 뭐라고 하냐?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 무의식적인 반응. 요거 그림은 어차피 저기 있으니까 내가 지울게. 무의식적인 반응. 요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어. 혹은 무의식적인 행동. 자, 요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그래. 반사. 알겠어? 반사라 그래. 그래서 반사도 원래는 뭐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 반사가 더 중요하니까 무조건 반사만 설명하자면 일단은 봐. 무의식적인 반응이지. 그래서 누구랑 관계가 없다. 대뇌랑 관계가 없어. 근데 이거 애들이 실수 엄청 해.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 니네 우리가 보통 뇌면 대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개 부위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을 뿐이 나머지 뇌들이 있잖아. 뭐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이런 애들은 관여를 한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 대뇌가 관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럼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봐.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그 경로를 이렇게 써보면 대뇌까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뇌까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걸 반사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 반사 중에서도 바로 뭐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원래는 자, 여기다 쓰면 이렇게 돼. 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 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무조건 반사가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죠. 거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봐봐. 말을 그대로 해석해. 반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 그러면 조건 반사는 뭐겠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후천적 반사라 그래. 후천적 반사. 후천적 반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친 듯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그거에 어떤 소위 말하는 습관이 돼서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야. 니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 있거든? 먹이 주면서 종 딸랑딸랑 한단 말이야. 그럼 매번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먹이 안 주고 종만 딸랑딸랑 해도 먹이 준 줄 알고 침이 질질질 나오더래. 대표적인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야. 얘 하나만 더 쓰자면 또 이런 거 있어. 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이거지. 레몬을 봤더니 어때? 입에 침이 고이지. 레몬을 보니 입안에 침이 고이더라. 침이 고이더라. 왜 그러겠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반복을 하거나 해서 혹은 경험을 해서 내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 니네가 태어나서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어. 레몬이 신지 단지 짠지를 몰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레몬이 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입이 침이 고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레몬 본다고 침이 고이진 않겠지. 레몬을 먹어봤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어디에 남아있을까? 대뇌. 조건 반사는 특이하게 대뇌가 관여한다고. 대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건 바로 이 무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 진짜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 자, 참고로
조건 반사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얘랑. 알겠어? 단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경로로 가더라도 더 빠른 것 뿐이야. 그래서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두 자동차가 있어. 뭐 니네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트랙을 간 거야.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이 차는 그 트랙에서 매일 연습을 했어. 이 차는 오늘 이 처음 트랙에 온 거야. 둘이 이 땅에서 출발해. 그럼 이 차도 트랙을 따라 돌겠지. 근데 얘는 그 길을 아니까 뭐 최단 거리도 알 거 할 거 아니 더 빠르겠지? 같은 코스를 돌더라도 그런 차이야. 얘랑 얘는. 그럼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무조건 반사가 중요하다고. 자, 그럼 무조건 반사 조건 없다 이거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봐봐. 갓난 애들은 이거 없거든. 갓난 애들한테 레몬 보여준다 걔네들 입안에 침이 고일까? 안 고여.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무조건 반사는 갓난 애기들한테 나타나. 그러니까 선천적이야. 선천적.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이야. 다만 이 무조건 반사는 그러면 중추가 누구냐, 누가 관여하느냐에 따라 좀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해봐. 만약에 척수가 관여한다 그러면 그거 척수반사라 그래. 그러면 척수반사의 경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요 그림을 봐봐. 척수반사 이게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건데 자극이 주어져. 그러면 그 자극의 감각신경을 따라서 척수까지 일단 갈 거 아니니? 그런데 니네 척수도 중추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기 지운 그림에서 대뇌에만 연합신경 그렸잖아. 연합신경은 다 있어. 척수에도 있고 연수에도 있고 간뇌, 중간뇌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척수에도 뭐가 있냐면 요 초록색 그려져. 얘가 연합신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신경을 타고 일반적으로는 대뇌까지 가야 되잖아. 대뇌까지 안 가고 척수에 있는 연합신경을 거쳐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로상 어때? 대뇌까지 갔다 오는 거보다 척수만 거치는 게 훨씬 더 어때? 경로가 짧지?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보통 척수반사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회피반사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다고? 회피반사. 그래서 자, 이 반응 경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잘 봐.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감각기로 들어오고 그러면 감각기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만 간다? 척수까지만 가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척수에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반응기로 내려와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대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척수까지만 갔다 오는 거야. 그 신호가.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뜨거운 주전자나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뭐야? 손 떼는 거. 야, 뜨거운 주전자에 닿았는데 이 주전자가 지금 한 100도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손을 한 2초 정도 대고 있으면은 손에 화상을 입겠구나. 그러니까 손을 떼야겠구나 생각해서 떼는 사람 없잖아. 나도 모르게 손 떼지? 그런 거 대표적으로 척수반사야. 자,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손 떼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적지는 않겠지만 니네 걸어가다가 뾰족한 물체 밟으면 발 뛰잖아. 그것도 척수반사야. 그것도. 그지? 이 팔 대신에 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발에 뾰족한 게 닿으면 척수까지 갔다가 곧바로 발에 있는 근육으로 신호가 내려오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발이 떼지게 되는 거거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선천적이라 그랬지. 니네 갓난아기들도 먹으면 때 되면 뭐하지? 똥 싸잖아. 오줌 싸잖아. 단지 걔네들은 그걸 가리지 못하니까는 그지? 왜? 의식적으로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가. 이건 되네거든. 근데 그 신호가 오는 거 자체. 그지? 신호 야 가만히 앉아. 야 이제 똥 쌀 때 됐어. 똥 좀 싸자. 이거 아니잖아. 배가 아파서 신호가 와야 똥 싸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신호 오는 거 자체. 배변, 배뇨. 요것도 척수반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 장이나 이 대장이 신호를 보내겠지. 어디로? 척수를 거쳐서 곧바로 대장, 운동신경부터 대장으로 신호가 오면 대장이 수축하면서 그러니까 똥 마렵다는 신호가 오는 거지.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네 거기 밑에 22페이지 아래쪽 그림에 니네 무릎 반사 있어. 무릎 반사. 무릎 반사. 무릎을 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거든. 요것도 대표적인 척수 반사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너희 갓난아기 시절 선생님 갓난 다 겪었을 거야. 엄마 모유 먹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 젖이 저절로 나오거든. 젖분비 반사라고 하거든. 그것도 척수 반사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면은 엄마 젖이 모유가 나오는 거, 젖분비 반사.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으로 중추가 그러니까 척수란 얘기야. 척수 반사는. 그래서 그 경로도 잘 기억해야 돼. 척수까지만 갔다 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얘기하자. 야,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손 떼는 행위는 척수인 거야. 그지? 그런데 니네 떼고 나면 뭐 느끼냐? 뜨겁다라고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가 닿았을 때 그 자극이 감각신경통에 가잖아. 일부는 대뇌로 가는 거야. 근데 걔는 대뇌까지 갔다가 오니까 이미 그 전에 팔은 올라가 있는 거지. 척수까지 갔다 오는 건 경로가 짧으니까 시간이 짧게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떼고 그리고 나면 뜨겁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지. 요거는 무조건 반사가 아닌 거다. 일부가 뇌로 가서 내가 감각을 느끼는 거니까 그거는 요건 거고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척수 반사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중추가 어디란 얘기야? 중간내야.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딱 중간내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중간내 반사 경로는 그러면 똑같아.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통에서 어디까지 간다? 중간내까지 갔다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거든. 그 대표적인 중간내 반사가 뭐가 있냐면 바로 동공반사입니다. 그잖아. 니네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는데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알아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공이 작아지고 적게 들어오면 커지고 하잖아. 본인이 못 느낄 뿐인 거지. 빛이라는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게 시각신경을 통해서 중간내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홍채 있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거야. 그래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대표적인 중간내 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반사라는 것도 있네. 자, 내가 지금 여기다 경로는 안 쓰지만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쉬워. 중추까지 갔다 오는 거야, 여기까지. 중간내 반사의 경로는 중간내까지 갔다 오는 거고 연수 반사의 경로는 연수까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수 있다. 연수에도 뭐 있다? 연합신경 있는 거야. 그러면 연수 반사다 그러면 그게 연수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 통해서 내려와서 반응 나타나는 거야. 자, 연수 반사의 예. 내가 지난 시간에 뇌 얘기하면서 연수 기능할 때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졸리우면 뭐 해? 하품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딸꾹질하거나 그지? 그 다음에 이거였어. 야, 요거랑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레몬을 봤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거, 침이 나오는 거 이거는 조건 반사거든. 근데 우리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냥 무조건 침 나오지. 그거는 무조건 반사야. 연수 반사야. 침 흘리는 거.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침 나오는 거. 맞니?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수 반사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경로는 연수까지만 갔다 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준혁아. 중간내 반사가 이제 대표적인 동공반사잖아. 그 경로를 따졌을 때 척수 지날까 안 지날까? 안 지나죠. 자, 동공반사는 눈이지. 빛이 눈으로 들어와. 시각신경을 통해서 중간내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 통해서 홍채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척수반사는 무조건 척수로 가는 거지만 중간내 반사랑 연수 반사는 그 경로에 따라서 척수를 안 지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동공반사는 당연히 안 지나겠죠, 척수를. 경로가. 그치? 야,
침 분비는 진하겠어, 안 진하겠어? 안 진하지. 야,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입을 자극한 거잖아. 그럼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수까지 갔다가 연수가 침샘으로 신호 보내는 거거든. 침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거 대가리잖아, 얼굴이잖아. 척수는 목뼈 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로가 연수까지 가더라도 안 지나겠지. 하품은 어떨까? 하품은 우리 혈액 속에 뭐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제 하품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 일종의 센서가 심장에 있어요. 심장. CO2 수용기라고 해요. 그게 심장에 있거든. 그러면 걔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라는 이제 감지를 하는 거지. 그럼 그 자극이 심장에 전해진 거야. 그러면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수까지 보내거든. 그럼 척수 지나겠지? 그럼 연수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디? 턱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면 턱이 벌어지면서 하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지나고. 그죠? 그래서 요 경로들 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척수 반사, 중간내 반사, 연수 반사. 자, 요약해서 얘기하면 얘네들 척수 이거 다 경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시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일단은 그것만 외우고 있어도 한 80%는 성공한 거야. 알겠니?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만약 얼굴에 뜨거운 게 닿으면 그건 척수를 지나요? 그러네. 얼굴에 뜨거운 게 닿으면 나도 모르게 떼지잖아. 그지? 지날까? 지나지. 그건 지나야지. 그러니까 그건 이게 갔다가 오는 거지. 척수까지. 척수 반사니까. 그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기는 할 텐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확하잖아. 그지? 척수 안 지난다는 게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내신할 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잘 들어봐야 돼. 만약에 뭐 그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언급을 한다 그러면 학교 내신에 나올 것이고, 언급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반사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다른 그림 하나가 있는데, 어디였어? 요것도 똑같은 얘기지. 요건 이제 아까 척수 반사 중에서 이제 무릎 반사를 나타내는 그림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봐봐. 무릎 반사, 이제 무릎을 치면 그 무릎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까지만 가거든. 근데 니네 나중에 요 부분을 봐봐. 요 부분이 좀 특이하지. 왜냐면 이제 무릎이 올라가려면 위에 근육, 아래 근육이 있잖아. 니네 무릎이 올라가려면 위에 근육은 수축을 해야 되고 아래 근육은 이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무릎을 때리면 그게 감각신경으로 가면은 그 위아래 근육에 연결된 운동신경이 두 가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 한 가닥은 연합신경이랑 연결돼 있고 하나는 곧바로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가거든. 그런 거. 요건 이제 나중에 내신 때 좀 디테일하게 외워두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도 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무릎 반사가 대표적인 척수 반사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추신경계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23페이지에 가면 말초신경계라는 게 나와. 말초신경계. 이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몸 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이거야. 그지? 말초신경계. 자. 그래서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 거기 이제 23페이지에 보면은 말초신경계 구분 그래가지고 해부학적 구성에 따른 구분계에서 나오지. 자, 우리가 이 말초신경계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해부학적으로
뭘로 나누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일단은 니네 나중에 내신 볼 때 이거 실수 엄청 하거든. 뇌신경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애들이 대부분 뇌에 있는 신경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뇌신경은 뇌에 있는 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말초신경계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이란 얘기야. 꼭 조심해야 돼. 뇌에 있는 신경은 그건 중추신경계인 거잖아. 근데 니네 공부할 때 나오는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잖아. 그러니까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몇 쌍이 뻗어나가냐면은 12쌍이 뻗어나간답니다. 12쌍. 응? 12쌍. 그러면 척수신경은 뭐겠어? 척수에서 뻗어나간 거.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척수로 모이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척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척수에서 뻗어나간 거야.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척수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이야. 31쌍이 뻗어나간답니다. 31쌍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이게 뇌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척수라고 치면 여기 이제 척추뼈가 둘러싸고 있겠지?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들 이렇게 있을 것이고 척수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들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요게 뇌신경, 요게 척수신경인 거야. 그럼 뇌신경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겠냐?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이니까 니네 여기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주로 얼굴 쪽에 분포하는 거야.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은 주로 얼굴 쪽에 분포한다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간 이 31쌍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팔, 다리 이런 여러 기관들에 뻗어 있겠죠. 맞니? 그러면 잘 봐. 말초신경인데 특히 이제 척수신경 갖고 얘기를 하자면 척수에서 뻗어나가가지고 이게 어떤 기관에 기관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우리 팔이나 다리와 같은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에 뻗어 있는 신경, 말초신경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위나 뭐 소장이나 내장기관에 또 뻗어 있는 말초신경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내장기관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들은 이런 식으로 뭐 중간이 끊어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팔이나 다리처럼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은 우리가 체성신경계라고 해. 체성신경계라고 그래. 알겠니?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위에 뻗어 있는 신경은 체성신경계다. 의지대로 조절 가능. 자, 그럼 이건 누구에 의해서? 의지니까. 대뇌. 그렇지. 대뇌. 그러니까 이 체성신경계는 대뇌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런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이런 내장기관이라고 우리가 일컬는 기관에는 마찬가지로 말초신경이 뻗어 있는데 얘네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잖아. 지들이 알아서 조절하거든. 예를 들어 심장 생각을 해봐. 어떨 때는 알아서 빨리 뛰었다가 어떨 때는 느리게 뛰었다가 뭐 하잖아. 이런 데 뻗어 있는 신경은 자율신경계라고 그래. 자율신경계.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자, 봐. 말초신경계 중에 체성신경계는 대뇌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대뇌가 관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그건 뭐야?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대뇌하고는 관계가 없이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 있지. 뭐 연수라든지 간뇌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얘네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야.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는 거지. 얘는 대뇌가 조절, 뭐 이렇게 보면 얘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나중에 봐봐. 쌍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편의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다리와 같은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앞서 봤던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애하고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한 쌍이야. 생각해봐. 예. 내가 팔을 꼬집으면 그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까지 가잖아. 그럼 대뇌가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피부나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면은 내가 팔을 움직이거나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이 한 쌍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감각신경을 보통 감각신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성. 자,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감각 뉴런의 역할이 뭐라고? 기관에서 중추 쪽으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이런 뉴런. 그러니까 감각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해. 구심성 뉴런이라는 게 뭐라고? 자극을 기관에서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른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지? 중추의 명령을 기관 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운동신경, 운동뉴런으로 이뤘다 하는데 운동뉴런이 포함되어 있어. 그 운동뉴런처럼 중추의 명령을 기관 쪽으로 보내는 뉴런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러. 자, 그러니까 해봐.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체성신경계는. 자, 근데 문제는 요 자율신경이야. 잘 봐봐. 준혁아. 자율신경은 뭐냐면 얘네들도 한 기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얘네 둘가 중추가 명령을 보내기만 하는 뉴런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로 명령을 보내는 거고 어떨 땐 일로 명령을 보내는 것 뿐이야. 그러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 뭘로만 돼 있는 거다? 원심성 뉴런으로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래서 지금 이게 교재에 없는 그림인데 요거 자꾸 눌렸나 보다. 요거거든 요거. 얘 봐. 이거야. 자, 말초신경계인데 방금 얘기한 구심성 뉴런이라는 게 뭐라고? 자극을 중추 쪽으로 전달하는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감각 뉴런이라고 배운 게 구심성 뉴런인 거야.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이라는 건 뭐라고? 중추의 명령을 기관 쪽으로 보내는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운동신경을 잇는 운동 뉴런이라는 것도 원심성 뉴런의 하나야.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한 이 내장기관에 주로 분포하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애들도 따지면 운동 뉴런인데 운동 뉴런이라 표현하지 않고 원심성 뉴런이라 표현한다고. 그런데 봐.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어떨 땐 일로 명령을 보내고 어떨 땐 일로 명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지로 24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 표 그래서 교감, 부교감 이렇게 표 있지? 별표 해놔, 별표. 그 밑에 그림까지. 자, 지금 요 얘기를 할 거야. 잘 보세요. 자, 말초신경 중에서 이제 자율신경계. 잘 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뇌나 척수와 같은 이런 어떤 중추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중추. 그냥 이렇게 네모로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심장 내지는 뭐 위 같은 기관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칠게. 맞아? 그러면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내장기관은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면 배 아프잖아. 밥을 많이 먹어서 체한다면 배 아프잖아. 아픔을 느낀다는 건 뭐지? 여기에 감각신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이 내장기관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자율신경일까 아닐까? 니네 같은 감각을 느끼는 건 다 체성이야. 그러면 얘가 내장기관이죠. 내장기관에도 감각신경 연결, 얘는 체성신경을 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 감각신경 말고 우리가 이른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또 여기에 별도로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해서
두 개가 한 세트야. 봐봐. 야, 얘가 이렇게 이제 감각신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그게 대뇌로 가서 아픔을 느끼는 거겠지? 반면에 이제 요거는 평소에 얘가 우리 밥 먹으면 뭐 소화한다고 막 위 움직일 거 아니냐. 이걸로 명령을 보내는 거, 명령.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은 원심성인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지금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 뭔지 알겠냐? 여기서 중추라 그러면 일단 최소 척수까지는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른바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채성신경은 말이야. 기관에서 척수까지 하나의 뉴런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뉴런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돼 있어. 그럼 우리 왜 앞에서 배웠지?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뭐라 불러?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신경절이 있어, 신경절. 그죠? 신경절, 시냅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가 있는데 지금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중추 쪽을 앞이라고 표현하거든.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어때? 얘는 짧지. 근데 얘는 어때? 신경절 이전에 있는 뉴런이 신경절 이후에 있는 뉴런보다 길지? 그래서 이 신경절 이전이 짧은 놈은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놈은 뭐라고 불러? 부교감신경이라 그래. 여기 나와있는 얘야 지금. 자,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자, 교감 몇 글자야? 부교감 몇 글자야? 두 글자가 짧지? 신경절 앞이 짧은 놈이 교감. 신경절 앞이 긴 놈이 더 길자 숫자가 많은 부교감.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한 세트인데 교감신경을 이루는 이 두 개의 뉴런도 원심성 뉴런인 거고 일종의 운동 뉴런인 셈인 거고 부교감을 이루는 이 두 개의 뉴런도 일종의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인 셈인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팔이나 다리에 있는 운동신경도 원심성 뉴런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야. 중추가 어쩔 때는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고 어떨 때는 부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거든. 그래서 결국 이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건데 언제 그러면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보내냐. 지금 지금 뭐 돼 있냐. 저 새끼가 가르친답시고 지금 졸라 흥분돼 있는 상태거든 내가. 그지? 니네들이 야동을 봤어. 그때 교감신경으로 신호 보낸다니까. 이게 깜짝 놀랄 때도 교감신경으로 신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흥분이야. 그지? 지금처럼 내가 막 텐션이 올라가서 막 흥분돼 있을 때도 그 다음에 놀라거나 혹은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거나 그지? 요럴 때는 중추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줘. 우리 화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우리 화났을 때 보면 선생님이 특히 좀 다혈질이어서 그러거든. 막 미친 듯이 화내다가 잠깐 텀을 주면은 또 화가 쫙 가라앉거든. 부교감으로 신호 보내주는 거야.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어떤 안정을 취하거나 혹은 편안한 상태일 때는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 그래서 어떨 때는 교감, 어떨 때는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이 내장기관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야. 자율신경은. 그럼 어떻게 신호 보내면 봐봐. 여기 얘네가 또 직접 이어진 게 아니고 끝에가 이제 축삭동이 말단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니 화학물질이 나와요.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냐? 잘 봐. 신경절은 무조건 뭐야? 아세틸콜린이야. 잘 봐. 아세틸콜린이잖아. 잘 봐. 부교감 끝도 아세틸콜린이야. 다 뭐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 나와. 근데 어디만?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뭐가 나온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 자,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다 아세틸콜린인데 어디만?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교감으로 신호 보내고 이런 상황일 때 부교감 신호 보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이거야. 그게 지금 거기 니네 24페이지 5번 자율신경의 작용. 그래서 밑에 교감과 부교 표 있지? 별표 100만 21개 하시면 됩니다. 100만 21개. 알겠어?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것도 그림으로 지금 안 띄웠네. 요거지, 요거? 봐봐. 그지? 요거. 그래서 보면은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중추 쪽하고 기관 쪽 사이에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신경절에서는 무조건 아세틸콜린, 부교감 끝에서도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고, 교감신경 끝에서만 여기 써있지.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럼 보자. 여기다 정리를 할게. 저기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응?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그지? 태윤이가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은 태윤이가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야. 갑자기 일탈이 하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웃자고 한 얘기야. 담배 피웠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화장실 칸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이 화장실에 들어왔어. 볼일을 보러. 근데 보니까 이 칸막이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네. 문을 벌컥 열었어. 태윤이가 겁나게 놀랬겠지? 놀라니까 어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 그제?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져. 그 다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어. 큰일 났어. 이제 내가 벌점을 받든지 지금 막 혼날 상황이야. 입이 바짝바짝 말라. 침 분비가 어떻게 돼? 억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원래 계획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고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거를 지금 사 먹을 계획이었어. 입맛이 뚝 떨어지네. 교감 선생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소화 운동이 억제돼. 자,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라면 우리 보통 뭐 된다 그러지? 동공 커진다 그러지? 동공이 확장돼. 동공이 확장돼. 그 다음에 혼날 거 생각하니까 되게 오줌 마렵지 않냐?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롯데월드 가서 자이로드롭을 타본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롯데월드 자체를 가본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대학교 때 이제 자이로드롭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때. 그죠? 선생님 자이로드롭 생겼을 때 탔으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개 무서운 거야. 막 오줌이 너무 마려워. 막 떨어지는 순간 막 오줌, 찌릿찌릿한 느낌 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광에 오줌이 차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와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오줌이 안 채워져 있는데 방광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오줌 마렵다는 신호가 오는 거지. 방광이 확장돼. 그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통해서 아까 그런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공포스러운 상황에 신호가 가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거와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휴식을 취할 때 생각하면 되잖아.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좀 천천히 뛰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놀랬다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지?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가 다시 침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침 분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돼? 담배 핀 거 혼날 줄 알았는데 교감 선생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어. 다행이잖아. 그 순간 니네 몸 안에서 부교감이 막 작용하면서 이제 안심이 되니까 허기가 확 밀려오지. 소화운동 촉진되고요. 동공 다시 축소되고요. 늘어났던 방광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교감과 부교감은 신호를 보내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 단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율신경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런 내장기관들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이거야. 그거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 뒤에 가면 호르몬 파트 할 때 또 나오는데 같은 기관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면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도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 기관을 조절한다 이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또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게 이쪽이 이제 중추, 아까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 중추인데, 그 같은 기관이니까. 그러면 이 중추에서 뻗어나온 교감과 부교감이 같은 데서 뻗어나온 줄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교감하고 부교감이 뻗어나온 게 좀 달라. 자, 미리 얘기하는데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나옵니다. 야, 이거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고? 얘는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부교감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애도 있고 중간뇌에서 뻗어나오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 끝에서 뻗어나오는 애도 있고 그래. 그게 지금 요 그림이야. 요거야. 봐봐. 우리 각 기관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이 하는 일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같은 데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교감은 무조건 어디서 뻗어나온다?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여기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거야. 척수에서. 그런데 부교감은 어떻다? 봐봐. 부교감은 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뻗어나오는 게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야, 심장박동 조절하는 거 누구라 그랬어? 연수거든.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은 연수에서 뻗어나오는 거야. 니네 동공 누구야? 그러니까 동공에 연결된 교감은 척수에서 왔는데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은 중간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봐. 해봐. 방광은 말이야. 이거 좀 특이해. 여기 그림 봐봐. 니네 방광은 말이야. 방광에 연결된 교감도 척수에서 나오지.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도 척수 끝에서 나와. 그래서 방광은 교감과 부교감이 전부 척수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 근데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교감은 하여튼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나왔다 보면 되고 부교감은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 뻗어나온 게 척수가 아니다. 다만 이제 방광만 교감, 부교감이 다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신경계, 이런 중추신경계니 말초신경계니 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지. 자,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들 있지? 뭐, 알츠하이머, 우리 흔히 뭐라 그래? 알츠하이머를.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말초신경에서도 운동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점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길랭발이 증후 이런 것들은 이제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옆에 대표적인 증상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내신 때는 그냥 요거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까지 한번 살펴봤다. 그지?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테스트를 좀 볼 거야. 테스트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테스트 볼 거고, 자, 숙제를 미리 내주자면은 너네 그 26페이지부터 교재로 35페이지까지가 일단 숙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워크북도 안 내줘도 어딘지 알 것 같긴 한데 워크북의 경우에는 페이지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야. 워크북은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패턴이 비슷할 거야.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숙제 낼 것 같냐? 그치, 프린트로 신경계 부분을 또 줄 거야. 마찬가지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